근데 참 제가 이렇게 부모의 양육이라던가 어떤 양육 태도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인가?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대 박사님이 성찰적인 인간이라서 그래요. 이 심리학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자아성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아이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확신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의 근원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을 이렇게 쭉 탐색하다 보면 이제 우리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이런 거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다가 상담하다가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책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에 오실 때부터 이런 자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학대받거나 좀 이렇게 독재적인 양육 방식으로 자란 경우에 이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실망이나 뭐 분노,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계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느껴보도록, 왜냐면 이게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감정이. 그래서 그 감정, 억압된 감정을 조금 이렇게 열어보고 표현해보고,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현재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원인을 또 부모 탓으로 돌리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다 이제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 사실 심리학을 지배하는 거대한 이론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애 초기의 경험, 특히 아주 3, 4살 이전에 그런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의식적인 어떤 역동 이런 걸로 지배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현재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상담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끝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심리학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부모 탓이냐, 이제 프로이드에 따르면 뭐 그런 거냐면서 농담조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대 박사님은 어떠세요? 부모님에 대한 뭐 마음? 제가 이제 와거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담받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운 좋게도 되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되게 많이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어떤 문제를 경험해서 상담을 받았다기보다는 이제 상담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기 분석 차원에서 이제 상담을 꽤 오래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상담자 선생님한테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되게 까탈스럽고 기질이 예민한 아이여가지고 엄마가 오빠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되게 순하고 착한 아이라서 젖병만 물리면 탁 배부르면 자는 그런 되게 키우기 편한 아이였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신나서 했어요. 난 되게 착한 아이였고 우리 엄마는 그런 나 때문에 되게 편했대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상담자 선생님이 아이고 어린 것도 알았던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엄마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너까지 까다로웠으면 네가 버텨냈겠니? 이러면서 그런 저를 되게 안쓰럽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순간 제가 엄마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냥 순한 기질이었던 건데 그 순간부터는 뭔가 엄마가 나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준 거 아니야? 늘 오빠한테 뒤로 밀린 거 아니야? 이런 막 분노와 이런 게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좀 숨겨져 있었던 거긴 할까요? 몰랐던 거죠.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상담자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있었던 알 수 없었던 저의 감정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엄마한테 화살을 쏘기 시작한 거죠. 다 엄마 때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만 끝나면 엄마 나한테 왜 그랬냐고 막 싸우고 진짜 사춘기가 다시 온 사람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받아주다 안 돼가지고 그 공부 좀 때려치우라고 심리학하더니 애가 이상해졌다. 심리학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럴 정도로 좀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잘 키웠는데 그러니까 왜 얘가 커가지고 지금 난리냐. 네. 그리고 뭐랄까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은 다 자기 안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건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때 제일 만만하게 화살을 쏠 수 있는 사람이 엄마인 것 같아요. 특히 엄마.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화살을 쏘아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 화살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준 엄마에게 미안함과 또 고마움을 말하고 싶네요. 그래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그러니까 좋은 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은 없을까요? 싸우면서? 네. 싸우면서 많이 풀렸죠.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가 좋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싸움을 걸 때 엄마가 무슨 소리냐 하거나 뭐 회피하거나 이랬으면 제가 더 상처를 받았을 텐데 엄마도 그때 엄마의 입장을 되게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치유받은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상담자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고 순할 수밖에 없었지 이런 식의 그것도 나름 공감이었어요. 되게 그것도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왜 나한테 그랬냐 나는 항상 오빠한테 뒷전이지 않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빠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가 너무 어렸고 또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체력적으로도 너무 그래서 늘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뱃속에 오빠를 품고 있을 때 엄마가 되게 막 이렇게 좀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저를 임신했을 때는 둘째이고 그러다 보니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임신했을 때랑은 다르게 늘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환영받는 아이였네요. 그래서 제가 믿고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과는 다르게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달라서 그런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순하고 늘 이렇게 웃고 착한 애일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좀 치유되고 또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게 좀 달라지는 이해하게 되는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대 박사님한테 필요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어머님께서 너그러이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대 박사님이 알지 못했던 그때 어머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그런 경험이네요. 좀 뭐랄까 점점 알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릴 때 알았던 엄마의 마음하고 또 제가 출산하고 애를 키우면서 또 느끼게 되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있어서 가끔 제 어린 시절이 엄마한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막 말하고 그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식으로서 나도 완전하지 않고 또 어릴 때는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내 입장대로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도 부모의 입장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뭐 완벽하게 해줄 수 없고 약간 뭐 빈틈이 보일 수도 있고 기반이 되는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마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저는 요 얘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고 거인 같은 존재고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모를 좀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이제 어느 순간이 또 되면은 부모가 나보다 작은 존재가 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어른들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실제 작아져요. 물리적으로도 쪼그라들고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엄마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좀 안쓰럽게 바라보고 또 어릴 때는 엄마를 그런 거 있잖아요. 딸들 고생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착한 딸만은 아니었어요. 성질도 부리고 그렇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는 되게 강인한 사람이다. 오뚜기 같은 존재고 되게 생활력 강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사리 분별력도 뛰어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대 박사님도 아시죠? 저희 집에 있었던 일. 엄마가 어떤 큰 실수로 인해서 집안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일들을 이제 제가 처리를 하면서 뭐 정신없이 지냈는데, 엄마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었구나. 엄마도 그냥 하나의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힘들지만 그런 엄마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봤던 게 이제 엄마에 관한 책들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심리학 책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그 다음에 전경민의 엄마의 집, 이런 이제 엄마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참 한 인간인데 내가 너무 거대한 존재로 봤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마를 좀 객관화해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좀 엄마에 대한 이해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 또 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점점 연세가 드셔서 이제 맞아요. 연약해지시고 또 이렇게 막 첨단 사회에서 엄마나 이제 아빠가 이렇게 적응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짠해졌었냐면, 이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요즘에 무인 주문하는 키오스크 있는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 되시는 두 분이 막 이걸 주문하려고 하시는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드는 이게 찰나의 생각이, 내가 밖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되게 친절하게 상세히 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는데, 왜 집에 가면 그렇게 엄마한테는 불친절할까?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반성도 되고, 왜 그럴까요? 참 엄마한테는.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아요. 대 박사님도 그러세요? 엄마한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약간 엄마의 나이 들어가? 엄마가 더 이상 나의 큰 산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마음도 무의식적으로는 그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렇게 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겠고, 또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어디 가서 구박받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화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던 아기 때에서 점점 자라면서 독립하고, 그래서 저나 마건님은 이제 엄마와 저희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뭘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드리다. 근데 사실 바로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몇 번 설명하다가 이렇게 벌컥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이 때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걸 물어봐요. 몇 번을 물어봐요. 그래도 우리는 아이한테 대답해주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역할이 역전되는 것도
이제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인내를 왜 우리는 못 보여주는가, 이런 반성도 하게 돼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왔네요.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상담에서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오셔서 부모님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상담에서도 결국 목표로 하는 거는 부모 탓을 하자, 뭐 원인을 막 끝까지 파헤쳐보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목표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한 성인으로 자립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영향을 많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느낀 감정을 충분히 스스로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해줘야 돼요. 부모인데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느끼다니, 그거는 우리 특히 효 문화가 강한 맞아요.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화를 막 표현하다가도 이렇게 막 자책하거나 이래도 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담에서 추구하는 게 직접 부모한테 가서 화내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상담이라는 공간에서,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느끼도록 스스로에게 허용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감정이 흘러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굴레에서만 머물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내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계속 원망하면서 부모 탓만 하면서 그대로 살 거냐. 그거는 이제 성인으로서 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희생양이 아니라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보면 그 순간이 되다 보면은 이제 부모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고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뭐 용서가 필요한 지점에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인지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억압된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허용해주고 느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살을 꽂기 제일 쉬운 대상은 부모님이지만 정말 부모님만이 유일하게 내 어떤 모습에 영향을 미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어린 시절의 친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리고 문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심리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엄마 참 힘들다. 부모 되기 참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특히 대학생들이 와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 되기 전에는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 그런 말 들을 때 저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니네 꼭 부모도 그럴까?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어쩔 때는 학생들한테 직접 말하기도 해요. 애들이 이제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또 부모 탓을 하는데, 부모님도 낳아보니 너였을 뿐이고, 저기 저렇게 훌륭한 자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랜덤인 거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런 운 같은, 운명 같은 이런 요소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런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떤 운명은 너무 가혹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뭐 예를 들면 학대나 심한 학대나 뭐 방임이나 방치나 맞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부모까지도 막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이해되지 않는 채로 두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들으시면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처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어느 정도 부모 자식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모를 좀 이해해보자. 내지는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나 이런 장면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렇죠.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그런 방법을 권하기도 해요. 하죠.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참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제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좋은 부모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과연 저를 좋은 부모라고 느낄까? 나중에 회상할 때 그렇게 생각할까? 그건 알 수 자신이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기억될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이 결과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모른다. 우리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고 그런 좀 마음의 준비 필요한 것 같아요. 육아에도 통하겠네요, 이 말이. 진인사 대천명.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육아 정보도 굉장히 넘쳐나고 워낙 육아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뭐 자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심리학도 많이들 이렇게 정보를 접하시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 보면 되게 놀라워요.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있고 이제 어떤 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실천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실 먹고 사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였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정보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잘해준 좋은 부모다 하면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나지 않게 예의 범절을 가르치고 근데 그게 다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그런 이렇게 뭔가 따뜻한 보살핌, 뭐 애정, 뭐 그리고 또 이렇게 최신 육아 정보로 왜 이렇게 무장해서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또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고 또 생각해 보면 저를 이제 낳으신 게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 나이 때 생각해봐요. 완전 애기죠. 애기잖아요. 아직 솜털도 안 나가. 그러니까 애기가 애를 낳아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맞아요.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처음인데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최선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또 감사한 마음도 또 들고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 문화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부모의 역할을 또 평가하고 또 그쵸.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과 또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진짜 좀 많이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아 정보도 없고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고민할 겨를도 없던 시대에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워내셨고 그리고 요즘에 그 부메랑 세대니 캥거루 세대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성인이지만 아직 독립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헌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또 그 자식의 자식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지금의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그리고 짠한 마음 감사 들어요.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요. 오늘 방송을 이제 들으시면서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대상관계 이론가인 위니콧이 말하기를 유아는 최적의 양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만하면 좋은 양육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엄마, 최고의 엄마 그런 엄마가 아니라 아이의 그 시점에 필요한 요구와 상태에 맞춰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충분히 좋은 엄마. 그 영어로 표현한 거는 good enough mother.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은 엄마의 의미가 있는 완벽한 거죠. 엄마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좋은 엄마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알편심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있는 것부터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 자격을 갖추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집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 박사님의 정리 시간 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나눈 면이 있긴 한데요. 우선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일순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적응이 필요한 그런 기나긴 과정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온전히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초반에 기질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아이가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이 아이 탓이 아니고 또 부모가 어떤 기질의 아이가 길러내기가 유난히 힘든 것이 또 부모의 미숙함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좀 맞춰나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 아기들은 아직은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아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하셔서 민감하고 일관되게 좀 품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발달 단계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모의 역할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양육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각 유형을 기억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적절한 통제와 그리고 애정, 그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애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유연함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아빠들 화이팅! 그리고 또 우리가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눴죠. 네네. 그러니까 어른이 되니까 뭐 완벽하진 않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이해되기도 하더라. 이런 점과 또 부모님을 한 인간으로서 객관화하고 수용하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뤘는데요. 나중에 이 주제를 세분화해서 뭐 양육법이라든지 부모의 관계라든지 또 부부 관계라든지 부부 관계 중요하죠. 네. 부부 관계가 또 부모의 역할에 영향을 많이 그럼요. 미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뤄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러려면은 저희 방송이 좀 더 이렇게 더 대중적인 좀 영향력이 있으면은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또 이렇게 전문가들을 또 우리가 계속 네. 하는 얘기지만 지금 저희가 아직 전문가들을 모셔올 단계가 아니라서 근데 저희가 보니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구독자가 아직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에게 숨은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세계 각지의 20개국에서 무려. 이 알편심을 듣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미국, 독일, 영국. 이태리도 있었죠. 네. 그런 국가뿐만 아니라 되게 우리가 조금 생소한 맞아요. 에콰도르? 에콰도르, 그다음 카타르, 네. 뭐 이런 뭐 캄보디아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듣고 계시죠?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구독하기, 좋아요 이런 것도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잊지 말고 네,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이게 좀 괜찮다, 좀 도움이 된다, 아니면 좀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으시면 널리 이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나눠 먹어야 맛이잖아요. 나눠 먹고 싶으셔야 될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알편책. 기억하시죠? 알면 편한 책. 네, 그래서 책이 저희가 뭐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셨든 안 읽으셨든 이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나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읽으신 분들이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이 살짝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시면 조금 이렇게 너무 막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희도 좀 어렵지만 저희가 네. 좀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알편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저희가 엔딩 멘트 제안을 부탁드렸죠. 근데 이제 댓글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또는 이메일로든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은 대쉬리님의 엔딩 멘트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알편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댓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쉬리님의 엔딩 멘트로 마무리 지을게요.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진심, 알편심. 다음 주에 만나요.